이혼했던 처제를 형부가 위로해 주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욕할 것이라는 걸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바퀴 소리에 저 한기석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아내 소희가 며칠 전 말했던 그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제 다은이 이혼 후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선 다은의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처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은 톤이었죠.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말을 하는 내내 다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리어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인 것처럼 보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겨우 입을 연 제 목소리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바퀴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지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미리 정리해둔 작은 방으로 다은을 안내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다은은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자리 잡고 나갈게요. 그 말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방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묘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평소 활발했던 다은의 모습을 아는 제게는 오늘의 그녀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은의 떨리는 손과 지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복도 너머 다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은은 정말 공기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저녁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화장실을 오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투명한 반찬통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뚜껑을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부 입맛엔 짤지도 몰라요. 다음엔 좀 덜 짜게 만들게요. 마지막에 작은 웃는 얼굴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묘하게 정겨웠어요. 반찬통 안엔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조용히 부엌에서 요리를 했을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저를 생각하며 간을 맞춰봤을 모습까지 상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메모에 적힌 것처럼 짜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적당한데 혼잣말을 하며 또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아내는 교대 근무 때문에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밥맛이 좋았습니다. 다은이 만든 멸치볶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통을 설거지하려다 말았습니다. 메모지를 떼어내기가 아까웠어요. 그 작은 글씨와 웃는 얼굴 표시를 보고 있으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언제부터였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메모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짤지도 몰라요 라고 쓴 걸 보니 다은이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 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은은 정말 소리 없이 저희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다음 날도 냉장고에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메모엔 어제 멸치볶음 드셨더라고요. 오늘은 나물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또 웃었습니다. 다은이 제가 반찬을 먹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다은의 반찬통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됐어요. 어떤 반찬이 들어있을지, 어떤 메모가 적혀 있을지 궁금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은의 말투와 행동이 제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제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다은은 항상 조용히 지냈거든요. 혹시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든 건 아닐까 생각하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거실 가운데 펼쳐진 요가 매트 위에서 다은이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목덜미를 드러냈고 그곳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회색 크롭티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레깅스는 그녀의 다리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다은은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처제 다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크롭티 밑으로 허리가 살짝 드러났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은의 움직임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유연한 동작이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형부, 죄송해요. 깨우려던 게 아닌데. 다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저도 어색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복 차림의 그녀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부,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크롭티를 아래로 당기며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지.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다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가 좀 배워봤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은이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목덜미의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계속해. 방해하지 말고.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은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다은이 요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잔을 들고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다은은 매트 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제에서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으로만 여겼던 다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다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 유연한 몸짓, 운동복에 드러난 몸매.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또 야간 근무였고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은은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유리병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혹시 다은이 늦은 저녁을 드시는 건가 싶어 슬쩍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은이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소주병 하나와 작은 반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혼자 술을 마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은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마시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게 보였어요. 형부, 죄송해요.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다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던 소주병을 보니 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잔 하나 더 가져올게. 일어서려는 다은을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찬장에서 소주잔을 꺼내 앉았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무슨 일 있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어떤 생각? 형부, 전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39인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다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넌 망가진 게 아니라 버틴 거야.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버틴 거라고요? 그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제 말에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형부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은의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은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어느 쪽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은도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은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술 때문에 방까지 가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붙인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볼륨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평소 조심스럽게 살피던 긴장감이 풀어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려던 순간 다은의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메모 앱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뭔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뛴다. 이 감정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은에게 저는 그저 형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의 잠든 얼굴을 다시 보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은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 아니야. 나도 그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도 어느새 다은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새벽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본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은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몽롱한 상태였어요. 형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어요. 감기 걸릴까봐 담요 가져왔어. 다은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고마워요.
언제부터 여기서 잤지? 1시간 정도 됐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참 동안 다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은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모 앱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혹시 이거 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봤어.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혼자 끄적인 건데.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은이 말하는 그 사람은 저였어요. 다은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에 당황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형부. 다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와 다은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고 스치기라도 하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야간 근무가 줄어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다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다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 다은아.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아내가 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기석 오빠, 요즘 생기가 돌더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그래, 별로 다르지 않은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예전엔 집에 와서도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밝아졌단 말이야. 아내가 다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은아, 너 덕분인가 봐.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은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가족이 늘어나니까 집안이 활기차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빠 요즘 일찍 들어오네? 아내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퇴근 시간이 빨라졌거든요. 다은 때문이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줄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싶어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좋네. 이렇게 셋이 함께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야. 아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은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아내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은에게 반찬을 건네주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다은아, 언니가 야간 근무할 때 오빠랑 많이 대화했지?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 별로 안 했는데요. 형부는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빠는 원래 무뚝뚝해.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눈치챈 건 아닐까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수가 늘었어. 예전엔 집에 와서 거의 안 말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은이 온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당연히 좋지. 오빠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기 오랜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변화를 좋아한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와 다은의 비밀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은이도 불러봐.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에 들어갔을 텐데 다은을 부르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은아, 언니가 부른다. 다은의 방 앞에서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와보니 아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은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앉아. 둘 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다은과 함께 아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들었어. 아내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괜찮아? 형부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형부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대화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목소리 톤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형부와 처제 사이의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친밀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이런 대화를 녹음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형부? 오빠?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은아, 형부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따뜻했는지 다 들었어. 그 말에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아내 앞에 엎드렸어요.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아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은이 더욱 울먹였어요. 언니를 배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배신?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배신 정도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배은망덕이지.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다은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게 잘못이었구나. 이혼해서 갈 곳 없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석, 이혼해.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오해야.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아내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다은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은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다은아, 형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은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은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집을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와 다은이 떠난 후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욱 공허해진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다은이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상한 것들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찬통들이 다은이 여기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에 다은의 요가 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매트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다은이 매일 요가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다은이 하던 동작들이 기억났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위로 올리며 깊게 숨을 쉬던 모습들 말이죠. 서툴게 따라해봤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다은처럼 유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동작들을 하며 다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은이 항상 마지막에 하던 동작이었어요. 고요한 거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다은이 마지막 날 남기고 간 메모였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지만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다은의 둥근 글씨체가 보였어요.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이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메모를 읽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나눈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늦은 위로였을까? 서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위로를 주고받다가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던 저와 이혼으로 상처받은 다은이 서로에게 기댄 것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감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다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없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더욱 그리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은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아내에게서는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별다른 이해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다은을 힘들게 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만들어준 마지막 반찬을 먹으며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요가하는 모습, 울면서 사과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다은아, 이름을 부르며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중했다고 쓴 글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다은과 함께한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다은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그리움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남편과 사별 후 62세에 재혼했는데 한 달 만에 후회가 너무 막심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너무 무신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저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을 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2세 최혜진입니다. 6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손님들 머리를 다듬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죠. 바쁘게 살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7시쯤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중년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재풍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미용실 문 닫기 전에 와서 다행이네요.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요. 재풍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보통은 업무적인 대화만 하는데 재풍 씨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혼자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익숙해졌어요. 벌써 6년째니까요. 가위로 머리를 다듬으면서 거울을 통해 재풍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재풍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래 지내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에 든 가위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외로워 보였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일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재풍 씨는 거울 속에서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 다듬고 나서 재풍 씨가 계산을 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혼자 계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겠네요. 내일 점심에 된장국이라도 끓여 가져올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이 뭘 그런 걸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재풍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재풍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자 오래 지내셨죠?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재풍 씨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약속대로 된장국 끓여왔어요. 사장님 혼자 드시기엔 아깝잖아요. 보온통을 열어보니 정말 맛있게 끓인 된장국이었어요.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재풍 씨는 일회용 그릇과 수저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어머,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챙겨야죠. 재풍 씨는 자연스럽게 미용실 안쪽 작은 테이블에 국을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올까봐 조금 망설였지만 재풍 씨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보고 배웠어요. 지금은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도 나름 늘었죠. 재풍 씨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죠. 사장님은 언제 남편분을 잃으셨어요? 6년 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아, 그러셨구나.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재풍 씨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어요. 진짜 깊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열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계세요? 존경스러워요. 씩씩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풍 씨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말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또 가져올게요. 재풍 씨가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 머리를 다듬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거든요. 마치 마음속에 꽃이 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풍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문자를 받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6년 동안 새벽마다 깨서 뒤척이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꿈도 좋은 꿈을 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행복한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찬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수저 세트 중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은색 스테인리스 수저인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한 벌로 된 거였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찬장을 다시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설거지통도 확인해보고 테이블 위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제 재풍 씨와 함께 밥을 먹었던 게 떠올랐어요. 설마 가져갔을 리는 없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풍 씨가 일회용 그릇과 수저를 챙겨왔는데 제 수저를 왜 가져가겠어요? 분명히 제가 어디엔가 둔 걸 깜빡한 거겠죠.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보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수저 한 벌쯤이야 없어지면 새로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힌 것 같았어요. 수저가 사라진 일은 며칠 지나니까 잊혀졌어요. 재풍 씨가 매일 점심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고 재풍 씨가 제안했어요. 혜진 씨, 날씨도 좋은데 근교로 나들이라도 다녀올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나들이 제안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재풍 씨는 차를 가져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와, 혜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완전 20대 같아요. 재풍 씨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강변공원으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요. 재풍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를 벤치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셀카도 찍었죠.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요? 저기 카페가 있네요. 우리는 강변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재풍 씨는 정말 대화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여행 이야기도 해주고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혜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사는 딸한테 오늘 나들이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오늘 나들이 다녀왔어. 사진 보내줄게. 엄마 혼자요? 아니야, 요즘 알게 된 분이랑 같이. 딸은 조금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제가 즐거워하니까 좋아했어요. 사진을 몇 장 보내줬죠. 벚꽃 앞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재풍 씨와 함께 찍은 셀카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응, 왜? 그 사진 말인데. 엄마, 그 사진 좀 다시 봐봐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방금 보낸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재풍 씨와 제가 웃으면서 찍은 셀카였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뭐가 이상해? 엄마, 그 사진에서 테이블 위 좀 봐봐요. 뒤쪽에 놓인 문서 보여요? 딸의 말에 따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저희 뒤쪽 테이블에 종이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흐릿해서 뭔지 잘 안 보였어요. 정말 뭔가 있네. 근데 뭔지 모르겠어. 엄마, 사진 확대해봐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점점 크게 보이는 문서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계속 확대하니까 어렴풋이 글자가 보였습니다. 최혜진 씨 자산 정리안.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산 정리안? 왜 카페 테이블에 제 이름이 적힌 자산 정리안이 있는 거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아, 이게 뭘까? 엄마, 그 남자분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산 정리안이 왜 거기 있어요? 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풍 씨가 제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야,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아니야, 미영아, 분명 오해일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매일 음식도 가져다 주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다 줬어.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재풍 씨의 웃는 얼굴, 그리고 뒤에 놓인 의문의 문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지만 재풍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매일 점심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심도 점점 사라져갔죠. 혜진 씨,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다던데 계좌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저도 정리할 게 있어서 같이 가면 좋겠네요. 재풍 씨의 제안에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통장 정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여러 은행에 계좌가 흩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풍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재풍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는 계좌가 몇 개나 돼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너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럼 정리하기 좋겠네요. 요즘 관리 안 되는 계좌들은 수수료만 나가거든요. 저희 순서가 되어서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계좌 통합도 가능하고 정기적금도 금리가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스템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고객님 혹시 잠깐 상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재풍 씨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재풍 씨는 괜찮다는 듯이 손짓하며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직원분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최근에 누군가 고객님 통장 명의나 대리권 같은 걸 요구한 적 있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서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금융 정보를 빼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분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산 정리안이 적힌 문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보통은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은행 업무도 도와준다면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풍 씨가 오늘 은행에 같이 오자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고객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담실에서 나와서 재풍 씨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재풍 씨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래 걸리네요. 아, 계좌 정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재풍 씨의 얼굴을 보니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직원분 말 때문에 괜히 의심하게 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직원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서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풍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혜진 씨, 혹시 미용실 명의가 아직 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진 않죠?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 거죠? 아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명의로 바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상속 관련해서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요. 재풍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오늘 은행 직원의 말과 지금 재풍 씨의 질문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풍 씨가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순수한 호감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사라진 수저, 자산 정리안이 적힌 문서, 은행 직원의 경고, 그리고 오늘 밤 재풍 씨의 질문까지.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재풍 씨와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집에도 오게 되었고, 때로는 하룻밤 머물기도 했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저녁 재풍 씨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혜진 씨, 이 핸드폰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설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재풍 씨는 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갔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니 여러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 앱도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가져오려 했어요. 그런데 재풍 씨는 제 손을 살며시 막으면서 웃었습니다. 아이, 혜진 씨는 이런 거 모르잖아. 내가 다 해줄게요. 그 말투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할게요. 비밀번호는 개인적인 거라서요.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요? 나 믿지 못하겠어요? 재풍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혜진 씨, 저 정말 도와주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사기도 많고 설정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재풍 씨는 능숙하게 제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앱도 들어가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더라고요. 혜진 씨, 이 문자들 다 뭐예요? 은행에서 온 인증번호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오더라고요. 재풍 씨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뭔가 메모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섬뜩했습니다. 왜 제 문자를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걸까요? 혜진 씨, 이 앱 알림 설정도 바꿔야겠어요. 중요한 문자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게요. 재풍 씨는 제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설정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제 핸드폰이 자기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재풍 씨, 정말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혜진 씨는 정말 남한테 의존하는 법을 모르네요. 나한테 맡기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재풍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개인적인 영역이 침범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재풍 씨는 제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재풍 씨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통제였던 건 아닐까요? 혜진 씨는 이런 거 모르잖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무능하다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건 아닐까요? 옆에서 들리는 재풍 씨의 숨소리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안정감을 주던 그 소리가 이제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조종하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풍 씨가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 제 비밀번호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던 모습, 그리고 혜진 씨는 모르잖아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풍 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화장실이요. 아,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재풍 씨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저는 등 뒤에서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재풍 씨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혜진 씨는 모르잖아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침대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아끼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걸까요? 사랑인지 지배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재풍 씨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마침 미용실 근처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라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혜진 씨,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 원장님은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즘 새로 만난 남자분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어때요? 아, 네. 재풍 씨라고 하는데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박 원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그분 성함이 김재풍이에요? 네, 맞는데 왜요? 아시는 분인가요? 박 원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혜진 씨,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박 원장님을 따라 미용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박 원장님은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제 친구 김순자 아주머니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친구 아주머니도 똑같이 당했어. 혼인신고만 하고 가게 넘기게 한 다음 사라졌거든. 박 원장님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풍 씨가 저에게 한 행동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했대요. 매일 음식 가져다 주고 외로움 달래주고 그랬다더라고요. 딱 지금 혜진 씨 상황과 똑같아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달 사귀다가 혼인신고하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가게를 재풍 씨 명의로 넘기라고 했대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면서요. 박 원장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 주소도 가짜였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가게는 다행히 넘기기 전에 사라져서 피해는 없었는데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상담받고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사라진 수저, 자산 정리한, 은행에서의 일, 핸드폰 조작까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박 원장님, 혹시 그 사람이 부인 암으로 잃었다고 했나요? 그리고 자기도 심장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위조해서 보여줬다더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재풍 씨가 저에게 한 말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몰래 사설 조회소를 찾아갔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김재풍 씨 신원조회 부탁드려요. 네,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빨리 부탁드려요. 그 3일이 정말 길었어요. 재풍 씨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는 모습이 이제는 연기로 보였어요. 드디어 사설 조회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직원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이분 전과가 있으시네요. 혼인빙자 사기 2회, 위조 문서 사용, 거짓 병력 진술까지요.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풍, 남 전과사항. 그 밑으로 길게 나열된 범죄 기록들.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꽉 쥐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였구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사설 조회소를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 설렘, 행복감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혼자 오래 지내셨죠? 라는 그 첫마디부터 모든 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된장국도, 나들이도, 다정한 문자도 모두 저의 재산을 노린 연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재풍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혜진 씨, 오늘 저녁에 뵐까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문자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손에 든 조회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설 조회소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풍 씨의 다음 수를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든 조회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이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증거요? 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상대방이 사기를 치려 한다는 증거를 잡아야 해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경찰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범죄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체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를 시도하는 순간을 잡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더 모른 척 하시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도록 유도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재풍 씨를 기다렸어요. 평소 시간에 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풍 씨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가 이제는 가면 같았어요. 혜진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풍 씨는 어땠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다행히 재풍 씨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재풍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저희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볶음 좋아하시죠?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잘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재풍 씨는 평소처럼 우리 마누라라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너무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이면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해야 했어요. 웃으면서 반찬을 챙겨주고 재풍 씨 말에 맞장구도 쳐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혜진 씨, 혹시 미용실 명예 이전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처음이라서요.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에 부동산 사무실에 같이 가요. 간단한 일이에요. 재풍 씨는 마치 제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재풍 씨와 같은 침대에 누워야 했거든요.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무서웠습니다. 혜진 씨, 잠 안 와요? 아니에요, 잠들어가요. 재풍 씨가 제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평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손길이 이제는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짐승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승은 그래도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재풍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만 더 버텨야 해. 증거를 잡을 때까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변호사님과 경찰관이 말한 대로 재풍 씨가 실제로 사기를 시도하는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재풍 씨의 제안에 관심 있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고문 같았어요. 혜진 씨, 다음 주 화요일에 부동산 사무실 가기로 했죠? 오전 10시예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재풍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긴장됐어요.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재풍 씨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과 경찰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 보였어요. 며칠만 더 견디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날 거였습니다. 재풍 씨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화요일이 왔어요. 약속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지만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혜진 씨,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재풍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말했어요. 정말 오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인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였으니까요. 재풍 씨에게는 최악의 날이겠지만요.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길에 재풍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혜진 씨, 오늘 절차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몇 군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세금도 많이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편해요. 네, 재풍 씨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고마워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재풍 씨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왔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재풍 씨와 친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네, 서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명의 이전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 미용실을 재풍 씨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 씨,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사인하시면 돼요. 재풍 씨는 활짝 웃으며 펜을 제게 건넸어요. 마치 제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저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재풍 씨는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재풍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에 펜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재풍 씨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세요? 재풍 씨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풍 씨,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재풍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사기가 뭔 사기예요? 재풍 씨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재풍 씨는 저를 바라보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혜진 씨, 이게 뭔 일이에요? 당신이 신고한 거예요? 저는 재풍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혜진 씨, 나 당신 정말 사랑했어요. 재풍 씨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저를 사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했다면 나를 속이지 않았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 아세요? 작년에 당신이 똑같이 속인 분 말이에요.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있어요. 재풍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재풍 씨를 끌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후련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감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됐어요. 재풍 씨는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황혼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진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강연장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해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요즘 이상한 남자가 자꾸 연락을 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제 삶을 되찾았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